빨리 911을 불러주세요. 여기 여자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저 남자를 잡아야 해요. 2023년 5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그 옆에 흑인 남성은 피투성이가 된 다리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퀸즈에 살고 있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2019년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었고, 그때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그곳을 동경하고 있는 아일랜드계 미국 여성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다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팬데믹이 바로 터지기 전인 2019년 한국에 여행으로 한 달간 관광했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서울 인사동 홈스테이에서 머물렀는데 한국의 전통 방식의 기와집 지붕의 한옥집이었어요. 겉에서 봤을 땐 다소 오래된 건물 같아 보였지만 내부는 청결했고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도 바닥이 차지 않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지내서 처음 한국에 홈스테이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한국식 집에서 지내다 보니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밖에서 온갖 먼지와 더러운 것이 묻은 신발을 침실 옆에까지 두고 지내고 위생적이어야 하는 주방에서도 신발을 신으니 지금 생각하면 온갖 세균을 집안에 퍼뜨리며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한국식 보일러 시스템에 반해 저희 집도 바닥을 새롭게 다시 청소하고 우리 동네 최초로 한국식 보일러를 들여 집을 수리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공사하는 수리업체가 거의 없어 찾느라 애도 먹고 비용도 꽤 들어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바로 다음에 부모님께서는 저의 선택이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듯 놀라워하셨어요. 왜냐면 바로 다음 해인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한인들 빼고 거의 다 신발 생활을 하는 집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온갖 세균을 집안으로 들이는 더러운 습관이었던 걸 깨닫게 된 거죠. 한국에서 미국에 오자마자 공사할 당시에는 부모님의 눈총을 좀 받았지만 코로나가 터지니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어요. 한국인들의 청결한 습관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큰 이슈였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코로나로 위험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으로 가면 되니 미국인들의 부러움을 정말 많이 샀어요. 한국에 단순히 관광으로 갔었지만 다녀와서는 제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킨 일 중 하나가 집안에 보일러를 들인 일이었어요. 그 때문인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방바닥 보일러 시스템을 들이고 나서 히터를 잘 안 트니 건조하지 않고 감기에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는 바로 히터를 쓰는 난방 문화가 아닌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일러 생활을 하고 나서 겨울에 이전보다 훨씬 덜 건조해 피부가 좋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국식 보일러 문화는 저희 가족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크게 바꾸어 놓았어요. 지금은 한국에 다시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 한강에서 먹었던 치킨과 맥주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여행 중 놀랐던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배달 문화였어요. 음식을 주문한 후 평균 40분 내에 내가 위치한 곳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서비스는 처음에는 무서울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속으로 거짓말일 거라고 믿지 않았는데 정말 40분 안에 모든 음식들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물론 배달이 되는 업종도 있긴 하지만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선 40분 이내는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에 익숙해 질 때쯤 친구와 한강 야경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치킨을 먹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치킨을 한강으로 배달 주문을 한다는 거였죠. 저는 장난하지 말라며 웃으며 빨리 치킨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친구는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기와 내기를 하자는 거였죠.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며 배달이 오면 치킨은 제가 쏘겠다고 말했어요. 주소도 없는 한강 한복판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40분 후 배달기사님께 전화가 왔고 저희 앞에는 믿기지 않게 따뜻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배달되었어요. 초여름이나 강바람 맞으며 기포가 빠지지 않은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먹는 낭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었다면 밤에는 위험해서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는데 한국은 물 바로 옆에 있는 한강 한복판에서 치킨과 맥주를 총도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 미국인인 저에게는 다른 우주에 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편리한 배달 문화가 생활이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저런 낭만을 즐길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힘든 일이라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강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맥을 꼭 먹고 싶더라고요. 한국에서의 행복하고 낭만적이었던 일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이런 낭만을 즐기기 위해 한국에 다시 가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돈을 열심히 벌어 한국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걸.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하늘길이 막혔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저는 실직까지 하게 돼버렸어요. 물론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며 풀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을 가기 위한 제 바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국에 갈 날을 기다리며 돈을 모아야 하는데 실직을 해버리니 아주 곤욕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새로운 꿀알바 직업이 급부상했고 저는 이 직업으로 전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은 펫워커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얼마 전까지 뉴욕의 유명 백화점인 메이시스에서 일을 하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직 후 펫워커라는 직업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펫워커는 이미 미국에서는 고수익 꿀알바로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랍니다. 도그워커나 펫시터, 펫워커는 보호자를 대신해 산책을 시켜주거나 돌보는 사람들을 말해요. 반려견들의 경우 야외 산책을 자주 해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집안에서 보호자와 보내는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화 과정으로서도 산책은 반려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과죠. 미국의 애완동물 시장은 특히 팬데믹 이후 입양된 애완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약 180조 원 규모거든요. 빠르게 직업을 바꾼 이유도 성장하는 산업에 올라타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저는 꼭 한국에 가야 할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많다 보니 보호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대신 돌보는 도그워커나 펫시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6%니 4집 중에 한 집 꼴이에요. 한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이 직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면 초기 시장에 진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한 번에 3마리의 개들을 산책시키고 있어요. 제가 돌보는 개들은 대부분 대형견에 속해요. 처음에는 개들을 데리고 장시간 걸어야 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도 손에 익고 꽤 노련해졌어요. 그래서 3마리를 함께 산책시키면 시간당 $100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꿀알바죠? 맨해튼에서 개들을 산책시킬 때는 센트럴파크를 꼭 거쳐가게 돼요. 맨해튼 한가운데에 있는 이 거대한 공원에서는 좁은 일반 도로에서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책시킬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골든 리트리버로 황금빛깔의 보송보송한 털을 가진 루시이고 또 한 마리는 주둥이가 짧고 아래턱이 나오고
얼굴에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아메리카 불독인 벨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 털의 삼각형의 머리와 귀, 굵은 목과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늑대와 비슷하게 생긴 한국의 토종개 진돗개 몰리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는 펫워커를 하면서 수많은 견종을 접해봤고 한국의 진돗개가 누구보다 용맹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며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진돗개 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매일 산책을 해주며 살펴주니 저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와준 몰리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처음 몰리를 만났을 때 한국이 더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궁금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진돗개는 실내 배변을 절대 하지 않는 견종이라 배변 때문이라도 매일 반복적인 산책은 필수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몰리를 만나러 갔었어요. 몰리는 실내에서 배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저와 산책할 때마다 배변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몰리가 무슨 영문인지 아무런 배변 활동을 하지 않고 산책을 마쳤어요. 저는 걱정이 된 나머지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았더니 진돗개는 젖은 바닥에서는 절대 배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나가더라도 배변을 보지 않았던 거죠.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똑똑할 수가 있을까요? 총명함과 청결함이 역시 다른 일반 개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매일 산책을 시키기로 한 날이었지만 그날은 루시와 벨라의 보호자가 전부 집에 있는 날이라 몰리만 데리고 산책을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강아지 간식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편의점을 찾아 평소 가던 길과는 다른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분명히 편의점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요즘 맨해튼에 대형 브랜드 편의점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까지 없어지다니 허무했습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하염없이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면 거리 곳곳에 편의점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걷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무인으로 판매하는 강아지 간식 편의점도 따고 있을 정도인데 미국의 뉴욕 그것도 맨해튼에 편의점이 없어지고 있다니 한국과는 다르게 시대를 역행하는 기분이었지요. 갑자기 모든 것이 편리했던 한국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렇게 강아지 간식 사는 일을 포기하고 센트럴파크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이었어요. 저 멀리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검정색 백팩을 맨 흑인 남성이 저와 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흑인 남자를 보자마자 왠지 느낌이 안 좋았지만 너무 화창한 대낮이었고 센트럴파크 근처에는 조깅을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며 평소처럼 몰리와 걸어갔어요. 다행히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성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지나쳐 걸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불길한 느낌은 그냥 착각이겠거니 여기며 몰리와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돌덩이의 강력한 힘이 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밀치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천정의 형광등 불빛이 강렬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을 뜨니 몰리의 보호자 앤디가 소리를 지르며 여기 제시카가 깨어났어요. 빨리 확인 주세요. 라며 다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저는 몸을 움직이려 하자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고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제 머리는 피투성이가 돼 있었어요. 어지러움과 팔의 극심한 통증 그리고 붕대로 인해 자세를 자유롭게 취할 수가 없었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앤디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물었고 앤디의 대답을 듣고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시카, 요즘 뉴욕에 퍽치기범이 있는 거 들어서 알고 있죠? 제시카가 바로 그 퍽치기범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저는 그때 몰리가 생각나 몰리는 괜찮냐고 앤디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몰리가 제가 쓰러지는 틈을 타 달아나거나 없어졌을까봐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앤디가 말했어요. 앤디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누르며 걱정 마요 제시카, 몰리는 괜찮을 거예요.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맞아 얼굴에 멍과 타박상을 입었어요. 제시카보다는 상태가 괜찮으니 몰리 걱정은 말고 제시카 몸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몰리는 제시카가 쓰러진 후 뛰어가는 범인을 잡으러 바로 달렸어요. 흑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빠르게 도망갔지만 몰리는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범인의 다리를 물어버렸어요. 다행히 제시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911에 신고해 제시카를 병원으로 이송시켜줬어요. 몰리 목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있어 퍽치기범의 범행을 본 시민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고 그분이 경찰에도 바로 신고해 범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흑인에게 몰리가 세차게 발길질을 당하며 맞았지만 몰리는 자신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범인과 혈투를 벌였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몰리는 범인의 다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고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몰리의 날카로운 이에 찍힌 그의 다리를 빼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몰리가 있는 곳으로 도착해 남편이 몰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나는 제시카가 걱정돼 911로 이송된 병원으로 바로 달려오게 됐어요. 진돗개가 충성심과 용맹함이 남다르다는 건 듣기만 했지. 이런 위급한 상황에 매서운 본능이 나와 보호자인 저조차도 너무 놀랐어요. 몰리의 모습은 흑인이 발길질을 얼굴로 가격해 눈두덩이엔 피가 흐르고 하얀 털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범인도 몰리의 날카로운 이에 발목을 뜯겨 서 있지 못하고 누워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몰리가 용감하게 범인을 제압하는 장면을 본 주민들은 몰리의 용맹함에 아주 충격을 받았고 몰리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보고 아주 안타까워했죠. 저는 앤디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몰리에게 달려가 몰리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습격을 당한 제 몸도 움직이기 힘들어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몰리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몰리는 저를 향해 달려왔고 몸은 어떻냐는 듯 저를 핥으며 걱정해주는 게 느꼈어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몰리에게 위로받고 목숨까지 건지게 되니 사람보다 의리 있고 충성심 강한 이런 개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공영방송인 폭스뉴스에서 진돗개 몰리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이후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묻지마 폭행 퍽치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기였어요. 뉴욕 전역에는 CCTV가 곳곳에 있었지만 범인은 흑인이라 얼굴이 까맣고 복장이 어두워 CCTV로 얼굴 판독이 힘들어 경찰에서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CCTV는 흑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얼굴이 안 보이니 무용지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팬데믹 이후로 성행한 묻지마 폭행인 퍽치기의 범인을 진돗개 몰리가 잡게 되자 뉴욕 시민들은 무척 안도하며 진돗개가 어떤 개인지 관심을 크게 두었어요. 몇 달간 뉴욕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범인을 잡은 몰리로 인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이후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입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의 뉴욕 퀸즈에는 반려견들 중 진돗개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파크스 누주에서는 한국의 진돗개가 더욱더 명견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강조하였어요. 한국으로 인해 집까지 수리하게 되고 한국의 명견인 진돗개로 인해 제 목숨까지 구하게 되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게 하네요. 전생에 저는 한국인이었던 걸까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한국인들이라면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퀸즈에 사는 한국 유학생 소연과 친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지요. 내년에는 한국 친구 소연과 꼭 한국에 놀러 갈 계획이에요. 한국 서울에 좋은 곳과 맛집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 사랑해요.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빠져 집까지 수리하게 되고 진돗개가 뉴욕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을 지켜준 제시카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감동받은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밤에 카메라를 켜고 돌아다니다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글로벌 뷰티 인플루언서가 한국의 밤거리를 인스타에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하면서 심각한 악플에 시달렸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모델이자 뷰티 분야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카산드라 뱅크슨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213만 명, 인스타그램 23만 명 구독자, 틱톡 43만 명의 구독자 98만 구독자의 페이스북을 운영 중이며 세계 총 3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죠. 저는 원래 10대부터 모델 활동을 해왔고 심각한 여드름에 시달리는 경험을 살려 직업 특성상 메이크업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 화장법, 여드름 관리법, 여드름으로 인한 왕따 대처법 등을 알리면서 인터넷 스타가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정말 많은 협업 제안이 들어오는데요. 그중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초청과 홍보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저에게 선물 같은 행운이 찾아오게 됐어요. 바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서울콘을 열게 됐는데 그곳에 초청이 된 것이었죠. 전 세계에 쟁쟁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50여 개국에서 3,000여 팀의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데 그중 한 팀이 저희 카산드라 뱅크슨 팀이 초대된 것이었죠. 사실 한국이 요즘 스타들 사이에서 뜨는 나라라 인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전에도 한번 업무 협의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매력에 빠져 자비를 부담하고서라도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었죠. 원래 이런 행사에 초청될 때는 항공, 숙박, 협업비를 따로 받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번 서울콘은 달랐어요. 실제로 진흥원에서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 3,000여 팀을 초빙하는데 항공료와 숙박비만 제공해 주었고 참여한 인플루언서들은 그저 서울이란 콘텐츠가 좋아서 참석한 것이었어요. 숙박비와 항공료만 제공한다고 해도 오겠다는 인플루언서들이 줄을 섰고 그로 인해 진흥원에서는 430억 원 비용을 절약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죠. 저도 서울이 그저 좋아서 오게 되었고 지금 스케줄이 바쁘지만 항공료와 숙박비만 받아도 이건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해 바로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요. 최근 제가 올린 K뷰티 관련 컨텐츠 조회수도 상당히 높아 서울콘에 참석한 김에 제 구독자들에게 한국과 K뷰티에 대해 꼭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에 믿기지 않아 밤에 잠을 한참 설쳤었어요. 지난번 촬영차 한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모습에 반해 기회가 된다면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외국인들도 말하는 것처럼 단연코 안전이었죠. 인플루언서다 보니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공공장소 어디든 잠깐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 당하지 않죠. 오히려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들은 카페 같은 곳에서 화장실을 갈 때 자리를 맡아두는 용도로 쓰이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죠. 이건 까먹어서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이 장면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미친 모습이에요. 모델이라 세계 이곳저곳으로 화보도 자주 찍으러 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를 모두 다 가봤지만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CCTV 설치되어 있고 범죄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죠. 그리고 거리든 건물이든 화장실이든 모든 곳들이 깨끗하고 청결해 냄새와 위생에 민감한 저에게
한 번도 불편함을 선사한 적이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지난번에 협업차 방문을 한 이유는 한국 전라남도 무안군의 특산물인 자생양파를 활용한 선스크린 제품을 새로 출시했는데 협업 과정에서 무안군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전남 무안은 KTX가 바로 없어 무안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까도 고민하였지만 한국의 KTX는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어 목포역까지 KTX를 타러 가게 되었죠. 한국의 KTX는 그야말로 미쳤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 고속열차를 탈 때 저는 늘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한국의 일반석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거든요. KTX 내부는 미국의 고속열차보다 훨씬 청결했으며 미국의 기차표 가격의 반밖에 되지 않아 금액 또한 매우 저렴했죠. KTX는 시속 300km가 넘는다던데 미국에도 고속열차가 최고 속력 시속 240km를 달릴 수 있는 아셀라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깔려있는 철도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시속 110km 저속주행밖에 안 되다 보니 고속열차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땅을 서로 오가려면 차로 이동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한국의 KTX를 보니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KTX를 2시간 40분만 타면 목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KTX 타고 목포로 내려오는 길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직원과 혀를 내둘렀습니다. KTX 객실 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소음 하나 발생하지 않고 너무 고요했죠. 주변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있는 좌석의 승객들도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열차 안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밖을 나가서 아이를 달래고 다시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어요. 동행한 직원과 이런 한국인들의 선진의식은 정말 배우고 싶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죠. 이런 건 정말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고 아주 먼 옛날부터 한국인들의 몸에 배어있는 예절 유전자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KTX 안에서는 전혀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무료 인터넷 덕분이었어요. 기차 밖 풍경을 보며 가기엔 너무 긴 시간이고 전남 무안이 어떤 곳인지 맛집은 어디인지 가고 싶은 곳을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빠른 와이파이가 절실했거든요. 한국 기차 안은 무료 와이파이임에도 속도가 빨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 덕분에 2시간 4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목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목포역에 내리자 저희와 협업을 하기로 한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마중 나와 주셨어요. KTX에서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배가 너무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모델이라 평소에도 늘 체중 관리를 하는 편이었죠. 최근에 한국의 김밥을 트레이더조에서 많이 사 먹었던 터라 그런 건강한 재료의 한국 음식이라면 체중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KTX 안에서도 무안의 한국 맛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좀처럼 제가 원하는 식당이 잘 안 나오더군요. 알고 보니 저는 구글에서만 한국 맛집을 찾아보았는데 한국은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 그곳에 정보가 많다고 하였죠. 아쉽지만 무안에 제대로 된 맛집은 찾지 못한 채 기차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협업업체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무안의 맛집을 소개해주겠다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셨는지 저는 너무 놀라고 고마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지금 바로 당장 가자고 제안하였어요. 사장님과 직원분들은 저의 이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맛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한국 사장님이 소개해준 식당은 예상과 다르게 실망스러웠어요. 위생과 청결을 따지는 저는 허름하고 오래돼 보이는 식당 외관에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속으로 여기가 맛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심지어 식당 사장님은 친절한 모습은 볼 수 없고 그냥 아무데나 앉으라는 식의 대응에 기분이 나쁜 채로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저희는 원하는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음식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속으로 저는 외국인이라 덤탱이를 씌우려고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을 주는 거냐 따지고 싶었지만 한국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그럴 리가 있겠냐 싶어 일단은 참았어요. 식당에서 내어준 정체불명의 음식은 생선 요리, 돼지고기, 채소를 여러 방식으로 만든 다채로운 요리들이 있었어요. 강매까지 당하며 먹는 음식인데 맛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초록색 나물을 먹어보았는데 부드럽고 고소하며 약간의 단맛이 나는 야채 요리라 살도 안 찔 것 같아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모든 반찬들을 다 먹어버렸고 접시들은 이내 설거지를 한 듯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한국 직원분들은 제가 비운 빈 접시를 들고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빈 접시가 다시 맛있는 반찬들로 채워져 담겨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반찬을 어딘가에서 갖고 오는 것을 보고 직원분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은 셀프바라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부족한 반찬을 자유롭게 담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추가 돈을 내지 않고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내 여러 가지 반찬을 3번이나 추가로 먹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식에 푹 빠져 모든 음식을 싹 비우고 나니 갑자기 금액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한국 직원분들에게 제가 음식값을 내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음식을 리필한 비용과 물, 반찬 등을 아무리 따져도 1인당 15,000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격을 몇 번이고 재차 확인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저 비용으로 가능하냐고 되물었더니 여기는 메뉴가 단일 메뉴라 매일 몇 가지의 음식만 만들다 보니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대부분의 식당들은 반찬과 물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2개, 커피 한 잔 주문하면 15,000원이고 쉑쉑버거에서 햄버거 2개, 콜라 1개 주문하면 한국 돈으로 30,000원이에요. 특히나 미국에서 한국 식당의 물가는 지금 한국에서의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상황이죠. 미국의 한국 식당인 북창동 순두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순두부 2개, 불고기 1개 주문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여행객으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평균적으로 38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4만 원 이상은 잡아야 하죠. 사악한 미국의 물가와 비교해보니 한국에서 음식만 잘 먹고 가도 비행기 값은 뽑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지난번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 서울콘에 참석하게 된 사실을 안 후 저는 너무 설레어 떠나기 열흘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가기 위해 짐을 가득 싸려고 하다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4년 전부터 한국 뷰티 제품을 영상으로 구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선 제품 성분이 너무 좋고 가격대도 아주 합리적이며 다른 나라의 뷰티 브랜드와 달리 한국 뷰티 제품은 제조사와 브랜드가 정말 다양하고 브랜드마다 개성이 뚜렷한 점이죠. 그것 때문에 구독자들의 K뷰티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한국의 화장품이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는 저는 트렁크에 짐을 싸갈 일이 아니라 한국 제품을 담아오기 위해 빈 트렁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짐 싸는 도중 깨닫고 간단한 짐 외에 빈 트렁크를 챙겨가기로 결심했죠. 현재 뷰티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의 한국 뷰티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K뷰티 관련 콘텐츠는 조회수도 상당히 높죠. 내 자신도 한국 뷰티 브랜드와 한국 문화가 좋고 흥미가 많아 서울콘 참석을 결정하고 바로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서울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죠. 특히 한국인의 소울푸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제일 먹고 싶어요. 지난번 서울에 방문했을 때 먹어보고는 당시에는 너무 매웠지만 웃기게도 멈출 수 없는 맛이었어요. 떡볶이에 들어간 어묵은 생선 맛이 나는 것도 같고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지만 쌀떡볶이라 쫄깃쫄깃해 젤리 같은 식감이었죠. 미국에 돌아오니 자꾸 생각이 나서 먹고 싶었지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재료도 없고 마트에서 어렵게 구해서 만들어 먹으면 너무 달고 반복적으로 조리를 망쳐 한국에서 먹었던 맛을 느낄 순 없었죠. 매운 떡볶이와 국물에 담겨진 어묵의 조합은 매운맛을 중화시켜줘서 한 입씩 먹으면 끊임없이 들어가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콘축제를 마치기만 하면 꼭 먹어보겠노라 하며 크게 다짐을 하였죠. 아무래도 떡볶이가 자극적이다 보니 행사 전엔 얼굴이 부을까봐 꾹 참고 먹지 않다가 행사가 끝나자마자 늦은 저녁에 떡볶이를 먹으러 명동의 거리로 나가게 되었죠. 떡볶이도 먹을 겸 한국의 밤거리와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SNS 소식을 올리자마자 댓글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저는 명동의 밤거리를 나가게 되었고 미국과는 시차가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 모두들 깨어있을 시간인 것 같아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쯤에 라이브를 켜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팬들은 빨리 한국의 실시간 밤거리 현황을 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죠.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라이브를 켜고 밤거리를 보여주었더니 팬들은 너무 밤이 늦었다고 걱정된다며 빨리 호텔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팬들이 저를 생각하는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세계 유일 밤거리가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부 시청자들은 거짓말이냐고 CG 아니냐고 저에게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야유를 보내기도 했고 또 다른 팬들은 밤이 어떻게 저렇게 밝고 화려할 수가 있냐고 다들 놀라워했죠. 그리고 빨리 핸드폰 카메라를 숨기라고 도난당할까봐 걱정이라는 둥 갖가지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그곳이 어느 도시냐며 궁금해하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제 말만으로는 팬들은 계속 저를 걱정하며 아무리 한국이라도 늦은 밤은 위험한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잃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비난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 길거리를 화면으로 보여드렸어요. 밝게 빛나는 네온 사인부터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수많은 점포들과 음식점, 그리고 환한 가로등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한국의 치안은 세계 제일이라 밤에도 마음껏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고 제가 가장 먹고 싶어 하던 한국의 소울푸드를 먹으러 간다고 예고편을 날렸죠.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밤늦게 길거리에서 저렇게 많은 음식을 파는 것이며 유명 인플루언서가 경우 없이 다니는 모습에 모두들 진짜 대단하다며 좋아요를 잔뜩 눌러주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한국 밤거리를 보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국은 솔직히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라 늘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을까봐 밤에 길을 다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한 커뮤니티 레딧에 미국인이 한국에 대해 올린 글이 있는데 새벽 3시에 거리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느껴. 공공장소에 물건을 둘 수 있어. 난 누가 찾으러 오기 전까지 공공장소에 노트북이 3일이나 방치돼 있는 걸 봤어. 이 글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고 믿기 힘들다는 댓글이 대다수였죠. 저도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는 서울이면 이게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번에 한국의 필수 코스인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도 우리 팀 매니저가 제가 늘 지니고 다니던 아이패드를 그곳에 놓고 온 일이 있었죠. 아이패드 안에는 각종 협업 서류와 제 스케줄표가 정리된 중요한 서류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아이패드의 가격으로만 따지면 얼마 안 하지만 아이패드 안에 실린 정보의 값어치는 수천만 원어치에 달했죠. 우리 매니저는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풀이 죽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사색이 되어 서 있었어요. 저도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그 직원을 보고 화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한국 사람에게 영어로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자 그 한국인은 저희가 방문했던 병원이 어디였는지 묻고 그곳을 네이버로 찾더니 전화를 해주는 거였죠.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다니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한 마음이 다 탑재돼 있어 보였어요. 그 한국인 행인이 병원과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의 아이패드인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고, 안 그래도 지금 모든 환자들에게 아이패드를 두고 갔는지 직접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었으면 전화는커녕 그 자리에 돌아갔을 때 찾으려고 해도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을 거라 장담해요.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곳은 없을 거예요. 저희들은 모두 양심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름다운 에피소드만 가득 안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홍보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미국 친구들이 이런 아름다운 한국으로 많이들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의 치안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 미국에 돌아가서도 제가 카페에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있던 친구가 제가 화장실을 간 것을 보고 물건을 다 가지고 뛰어와서 너 미쳤냐고 누구한테 기부하려고 하냐고 미친 여자 취급을 잠시 받았네요. 한국에서 카페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놓고 가는 건 내 자리라는 뜻이지만 미국에서는 무료 나눔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저는 그날 친구 덕분에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어디서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만약에 제 구독자들이 서울 여행 시 꼭 해야 할 것을 묻는다면 한국의 밤거리를 꼭 경험해보는 것과 한강 주변을 가보는 것, 돌솥 비빔밥을 먹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을 꼭 방문해 보길 강력하게 추천해요. 내년 이후 서울콘에서도 제가 초청된다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한국을 다녀간 글로벌 인플루언서 카산드라 뱅크슨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모습들을 놀라워하며 소개해 주어 감사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